이 칼슘이 얼마나 우리 몸에 중요한지 아마 칼슘은 뼈 이렇게 아주 등식이 정해져 있는 걸로 모두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칼슘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비디오 통해서 한번 이용해 보여드릴게요. 칼슘이 실제 근육 운동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했다. 쥐의 심장에 칼슘이 함유되어 있는 용액을 주입해주자 심장이 계속 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칼슘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용액을 주입해주자 심장이 멈춰버렸다. 전자현미경을 통해 심근육 세포를 확대해보면 그 움직임이 더 명확해진다. 칼슘 용액이 주입될 때의 세포는 활발하게 수축 이완 운동을 하지만 칼슘이 없는 용액에서는 세포가 움직이지 않았다. 우리 몸에 있는 근육들이 수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기적인 신호가 와야 되는데 그 전기적 신호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세포 내에 칼슘이 올라가면서 수축 단백질의 운동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우리 몸의 심장은 단 1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수축 이완 운동을 해서 생명 활동을 유지한다. 이때 심장이 수축 이완 운동을 할 수 있게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 칼슘이다. 혈액 속에 들어있는 칼슘이 심근육 세포로 들어가면 수축 작용이 일어나고 칼슘이 세포 밖으로 나가면 이완 작용을 한다. 만약 세포 속에 칼슘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근육 운동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심장이 멈춰버리는 것이다. 보셨죠? 이 칼슘은 단지 뼈만이 아니에요. 심장을 저렇게 움직여주는 역할을 해요. 칼슘이 없으면 심장이 안 움직여요. 심장에 부정맥이 오는 이유도 가장 큰 원인이 칼슘이에요. 손발이 저리죠. 손발이 차죠.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손발이 차지고 저림이 와요. 운동선수들, 수영선수들 가끔 지나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근육 운동을 해서 그 근육 내에 칼슘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확 수축한 위에 이완이 안 돼요. 그게 쥐나는 거죠. 칼슘 때문에 그래요. 칼슘은 단지 심장 근육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역할들을 해요. 심장 근육 움직이는 거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 인체 모든 세포들은 다시 태어나고 다시 죽곤 하죠. 다시 태어날 때 예전에 있던 그 유전자 DNA가 갖고 있는 정보가 새로운 유전자가 탄생할 때, 복제될 때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정보가 새로운 세포에 온전히 전달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포는 죽지 못하고 변이가 되는 거죠. 우리 몸에는 항상 그 변이된 세포들이 에브리데이 생성돼요. 5,000개든 10,000개든 20,000개든 생성돼요. 하지만 건강할 때는 그 변이된 그런 세포들을 다 킬러 세포가 면역 세포들이 다 제거합니다. 그런데 칼슘 레벨이 더 떨어지게 되면 그 변이된 세포들은 더 많아지죠. 5만 개, 10만 개, 20만 개 더 많아지죠. 그러면 우리 면역 세포들이 다 제거하지를 못해요. 그렇게 해서 생성되는 것이 암이에요. 그러니까 돌연변이 된 세포들이죠. 그 돌연변이 된 세포는 우리 몸을 다 먹어치울 때까지 끝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없어요. 가운데 사진을 보면 화장실에 쓰러져 있어요. 항암 치료 하면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저런 일이 일어나죠. 수많은 약들, 수많은 주사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돌연변이 된 그 암을 죽이기 위해서. 하지만 지금까지 100여 년 이상 항암제가 개발되고
또 FDA에서 승인받아서 사용되었어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암을 죽이는 그런 항암제는 없어요. 대부분 FDA에서 항암제 등록할 때 그 암의 20에서 30% 요 정도만 효과가 나타나도 항암제로 등록을 해줘요. 그런데 우리가 암이 왜 걸릴까? 암이 왜 걸릴까요? 가장 원인이 스트레스예요. 우리 칼슘이 없으면 그런 장기 운동도 겉모양의 이런 운동도 부족하지만요. 이 내장 기관의 그 자율신경 운동은 더 부족하게 돼요. 우리는 그냥 먹지만 고기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먹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위에서 자율적으로 소장, 대장 이런 데서 다 자율적으로 소화시키고 배설시키는 거죠. 그게 다 다른 많은 바이타민이나 미네랄도 있지만 칼슘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서 뼈에다가 세이빙 해놓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태아 때 생긴 그 뼈는 7년 후에 바뀌어요. 1년에 15%까지 칼슘이 뼈가 바뀌는데 일생에서 5번 정도 뼈가 바뀌어요. 35살까지요. 그러니까 그 뼈 밀도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성장기에는 정말 그 건강하게 섭식생활도 잘하고 운동도 잘해야 돼요. 35, 40 정도부터 되면 그때부터는 칼슘이 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칼슘이 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뼈에서 칼슘을 뺏게 되죠. 칼슘을 뺏게 되면 그 점점 구멍이 나는 거죠. 뼈에. 여러분 뼈에 좋다고 하는 뭐 사골국이나 멸치나 시금치 엄청 드시잖아요. 황소 10마리를 잡아서 뼈를 사골해서 드신들 뼈밀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멸치를 10푸대, 20푸대를 다 볶아서 먹어도 뼈밀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뼈밀도가 올라간다면 오스테오포로시스 골다공증이 일어나지를 않죠. 캐나다 전체 인구, 미국 전체 인구의 11%가 골다공증이에요. 11%가 전체 인구에. 그러니 시니어 인구 중에는 몇 %이겠어요? 30%에서 50%가 골 부족증 아니면 골다공증이 돼요. 술을 드시면 또 뼈를 많이 상하게 만들어요. 칼슘을 소모시키는 거죠.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할 때 칼슘을 빼쓰기 시작해요. 그럼 칼슘은 누가 빼쓰게 만드나? 갑상선이 그걸 해요. 갑상선이 있고 부갑상선이 있잖아요. 우리 목에 나비 넥타이처럼 생긴. 그래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뼈에도 문제가 생기고 우리 몸 전체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칼슘 조절을 제대로 못하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칼슘 보충제를 많이 드시잖아요. 아마 집집마다 식탁 위에 칼슘 보충제 한두 병씩 없는 집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보면 폐경기 지나면 또 칼슘 보충제 항상 의사들이 복용하라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거는 바이타민 D가 있어야만 칼슘이 흡수가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흡수가 돼도 왜 뼈는 움직일지 모를까, 점점 사라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칼슘은 이렇게 CA라고 표시를 해요.
저 같은 경우는 82kg 되거든요. 그러면 피를 다 빼면요, 500, 그러니까 한 5리터 정도가 돼요. 피를 다 빼면. 그러면 혈액 안에 5리터가 제가 있어요. 제 체중에, 물론 체중이 낮으면 조금씩 작아지죠. 5리터 안에 이 칼슘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5리터 안에. 우리가 칼슘 이제 이렇게 복용할 때 보면 500mg, 1000mg 그렇게 있어요. 타블렛이. 그런데 이 5리터 안에는 칼슘이 500mg 들어있어요. 5리터 안에. 그러니까 엄청 작은 양을 녹여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혈액 내에. 그런데 이 500ml 중에 심장을 움직일 수 있는 칼슘 양은 얼마나 될까요? 이 500ml 중에 우리 대사 기능에 관여해서 모든 거를 이렇게 움직이게 해줄 수 있는 칼슘 양은 얼마나 될까요? 절반밖에 안 돼요. 절반밖에 안 돼요. 이게 모든 세포 내에 들어가서 우리 체온을 높이게 되고 호르몬을 반응시키고 심장 근육을 움직이고 뇌 세포를 액티베이트 시키고 그래요. 250mg이요. 엄청 작은 양이에요. 그런데 이 250mg은 항상 일정하게 해놔요. 그거 일정하게 하게 하는 기관은 타이로이드가 그거를 해요. 타이로이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타이로이드 있고 파라타이로이드가 있어요. 갑상선, 부갑상선이 있어요. 그 갑상선, 부갑상선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거기에 호르몬이 나와요. 요 뼈에는 블라스트, 오스테오클라스트라는 두 가지의 세포가 있는데 한국말로는 조골세포라고 그래요. 뼈를 만드는 세포가 있어요. 하나는 파골세포가 있어요. 갑상선은 조골세포를 액티베이트 시키고요. 부갑상선은 파골세포를 액티베이트 시켜요. 그래서 우리 몸에 250mg이 보다 낮아지면 파골세포가 파라타이로이드가 액티베이트 돼서 파골세포를 액티베이트 시켜서 칼슘을 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침을 안 드신 분들도 오늘 아침에 아침 건너뛰신 분도 지금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는 파골세포가 작동을 하고서 뼈에서 칼슘을 빼쓰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점심 때도 점심을 또 바빠서 건너뛰잖아요. 그래도 파라타이로이드가 액티베이트 릴리즈하는 호르몬에 의해서 파골세포가 일을 해가지고 칼슘을 뺐어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은 그 일을 못해요. 그래서 닥터들이 이 작은 알약을 하나씩 이렇게 먹게 하죠. 그게 파골세포를 액티베이트 시켜서 칼슘을 빼쓰게 해서 우리 몸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후 4시, 5시 되면 그 기능이 떨어져서요. 다 써먹어서 아주 그냥 쓰러질 듯이 누울 자리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운동을 해야 돼요. 적절하게 노동을 적절하게 해야 되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있는 분들은. 근데 물론 우리도 배가 고프면 힘이 없어요. 역시 칼슘이 부족하게 되니까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칼슘을 드시잖아요. 1000mg을 드셨다고 해요. 근데 1000mg이 다 흡수되지 않아요. 5% 흡수하시는 분이 있고 10% 흡수하시는 분이 있고 15% 흡수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제약회사에서 건강식품 회사에서 우리 칼슘은 흡수율이 높다 이러면서 광고들 많이 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100mg, 1000mg의 타블렛을 하나를 드셨어요. 거기에 바이타민 D도 같이 있어요. 그 10%만 흡수됐다고 봐요. 그러면 10%의 칼슘이 십이지장에서 흡수가 돼요. 그런데 바이타민 D는요, 중요한 건 단백질하고 이렇게 바인드가 되어 있어요. 단백질하고 바인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약 한 200mg 정도가 단백질형 칼슘이에요. 우리 몸에. 그 단백질형 칼슘은 제가 이렇게 표기를 할게요. 이 이온 칼슘은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단백질형 칼슘은 운동을 하지 않으면 절대 이게 안 떨어져요. 그래서 아이오나이즈 칼슘이 안 돼요. 운동을 하면 단백질이 떨어져서 단백질은 에너지로 쓰고 칼슘은 근육을 움직이는데 사용되어져요. 자, 여기 1000mg을 먹었는데 그러면 10%만 흡수됐다고 봐요. 그러면 100mg이 흡수됐어요. 그러면 혈중의 단백질형 칼슘은 200mg인데 다시 100mg가 늘어났어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 칼슘은 전혀 사용 불능이에요. 그냥 배설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이온 칼슘의 양은 조금만 늘어나도 에너제틱해요. 근데 연세 드시면 운동한 만큼 이 칼슘을 소모하니까 적어도 뼈에서는 안 뺐어요. 적어도. 그러니까 연세 드신 다음부터는 잘 섭식하시고 칼슘을 운동을 잘 하시면 최소한은 뼈에서 뺏으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막 제대로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또 금식도 또 하시고. 그러니까 뼈에서 뺐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래저래 어떤 40살이 넘으면 이렇게 뼈가 점점 약해지는데 여성분들은 50 정도 되면 다 폐경이 되잖아요. 폐경이 되면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낮아져요.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1년에 약 3%씩 뼈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도 키가 줄어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뼈가 3%씩 줄어들어요. 그러면 닥터한테 가면 뭐라고 그러냐면 골다공증이라고 약 먹어야 된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수많은 골다공증 약 치료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치료제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액티놀이라든가 여러 가지 로스트롤레이트라든가 여러 가지 많거든요. 그거는 어떤 작용을 하느냐면 이 파골 세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움직이지 못하게 뼈에서 칼슘이 못 빠져나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뼈를 유지를 시키는 거죠. 모든 골다공증 치료제는 뼈 밀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뼈 밀도를 유지시키는 데 목표로 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그 방법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드시다가 한참 드시면 뼈를 코팅을 하니까 뼈가 딱딱해져요. 그래서 넘어지면 부러지는 게 아니라 부서져요. 그런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아주 그냥 부서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양식 있는 의사들은 아예 그 처방도 안 해요. 그냥 섭식 잘 하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 그래요. 뼈는 이 뼈에는 세로뼈가 있고 가로뼈가 있어요.
세로뼈가 있고 가로뼈가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은 걸어 다녀야 되니까 그거를 알고요. 부갑상선 호르몬이 가로뼈만 빼내요. 먼저. 연세 드신 분은 거의 가로뼈들이 거의 없어요. 세로뼈들은 그나마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틀쳐서 넘어지면 톡 부러져요. 그냥 가로뼈가 없으니까. 그래서 골절을 많이 일으키죠. 이제 우리 몸에 그렇게 이제 그 칼슘들을 이렇게 소모를 하다 보니까 칼슘이 모자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포 내에 칼슘들이 모자라게 되는 거예요. 모자라게 되니까 점점 이제 어디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모든 식품들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이렇게 섭식하잖아요. 그럼 그게 당으로 바뀌어요. 포도당으로 바뀌어요. 그 당은 우리 세포 내에서 우리가 호흡하는 이산화탄소하고 물하고 그리고 에너지로 바뀌게 돼요. 그냥 포도당이 이게 산소죠. 산소라고 하고요. 포도당이 산소하고 세포 내에서 결합을 하면 이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그 다음에 물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나와요. 그런데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이 작용이 안 돼요. 산소가 부족한 거는 칼슘이 떨어져서 그래요. 칼슘이 떨어지면 산소가 부족해져요. 암 환자분들은 정상인에 비해서 3분의 1 산소 공급량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많이 없어져서 체온이 낮아지는 거죠. 암 환자분들은 대부분 체온이 36도 이하예요. 그래서 칼슘만 제대로만 잘 공급을 해주면 에너지가 생기고 체온이 올라가요. 체온만 올라가면 1도만 올라가면 암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독약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항암제라는 키모테라피 독약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아까 그랬죠. 간에서 그런 독약들을 분해를 하는데 칼슘 소모가 엄청 많아진다. 칼슘 소모가 많아지니까 점점 다른 정상 세포들도 더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정상 세포들도 유전자들이 변이가 돼요. 우리 몸에 어렸을 때는 유전자가 생 기계로 설명드리면 컵을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산하잖아요. 10만 개, 100만 개까지 생산하면 그때서부터는 이런데 뭐가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생기게 돼요. 그렇죠? 막 이런데 뭐 플라스틱 그런 것들이 생기게 돼요. 그거를 교정시키는 물질이 우리 몸의 세포에 있어요. 그게 P53이라는 단백질이에요. 그 단백질은 우리 유전자를 수호하는 수호자라고도 해요. 유전자가 잘못됐을 때 P53이 잘못된 거를 파괴시켜서 죽이든가 아니면 교정시키든가 그래요. 그런데 이 P53은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아무 짓도 못해요.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그래서 암 환자분들을 이렇게 검사해 보면 칼슘 레벨이 다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칼슘만 제대로 공급하게 되면 그 암들도 다 없어져요. 심플해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칼슘을 제대로만 올려주면 우리 몸에 문제가 없어요. 칼슘과 관련된 질병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고혈압, 당뇨, 근육 질환 다 칼슘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뼈가 삭아지니까 칼슘을 더 이상 공급을 못 받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연한대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덴마크에서 35,000명을 그 35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어요. 여자 17,000명, 남자 13,000명인가 이렇게 추적 조사를 했어요. 50대의 뼈가 건강한 분하고 건강하지 않은 분하고 추적 조사를 했는데요. 평균 건강한 분이 11년 6개월을 더 사신 거예요. 암 환자분들을 뼈 밀도 검사를 하면 암 환자분들은 뼈 밀도가 다 나빠요. 암세포에는 파라타이로이드 호르몬 유사 호르몬이 나와요. 분비를 해요. 요놈이 부갑상선 호르몬하고 똑같은 작용을 해서 뼈에서 칼슘을 막 쏟아내게 만들어요. 여러분 공동묘지에 예전에 한국에서 보면 공동묘지 보면 파란 불꽃 일군 했죠. 아시죠? 우리 뼈는 칼슘만 들어있지가 않아요. 뼈가 빠져나올 때 그 인이라는 물질도 같이 빠져나와요. 우리 뼈는 칼슘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칼슘, 인, 팻, 또 다른 미네랄들이 이렇게 같이 조합돼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많은 양이 칼슘하고 인이에요. 자, 어렸을 때 청년 때는 아침에 굶고 막 일하잖아요. 그럴 때 요 칼슘이 100ml가 필요했어요. 오전에. 그러면 오전 동안에 뼈에서 100ml만 빠져나와요. 오전에 100ml만 빠져나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연세 드시면 100ml만 안 빠져나와요. 너 조금 이따 더 필요할 거지. 그래서 110이나 120ml가 빠져나와요. 또 오버해서도 빼는 거죠. 그런데 사용은 100ml밖에 안 했어요. 그 10ml는 어떻게 될까요? 독약 칼슘이에요. 그 칼슘은. 그래서 콜레스테롤하고 잘 결합을 해요. 혈관에 다 석회질로 만드는 역할을 해요. 혈관에 쌓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동맥경화 생기게 하죠. 그리고 심장에 쌓이기도 하고 근육에 쌓이기도 하고 그래요. 근육 50견이다 뭐다 그런 분들, 물론 인대가 늘어나서 통증을 느끼는 분도 있지만 거의 절반은 석회 물질이 쌓여서 통증 느끼는 분이 많아요. 거의 절반 정도 그렇게 돼요. 연세가 그러니까 굶으면 안 된다는 거죠. 먹기만 하면 그래도 오전에 움직일 때 사용되어지는 그 칼슘은 뼈에서 뺏쓰지 않는데 만약에 공급이 안 되면 뼈에서 뺏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뼈에서 그 양만 빼면 되는데 그 양을 못 빼고 오히려 무뎌지면서 더 많은 양들을 빼게 돼요. 아마 그 중국 그 영화 배우 중에 이연걸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연걸 씨가 갑상선 항증증을 앓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한두 시간 운동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한두 시간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3시간, 4시간, 5시간씩 이렇게 운동을 과하게 하게 되면 아침, 점심에 먹은 칼슘을 다 소모하고 나머지 뼈에서 뺏게 되는데 갑상선 기능이 터져버려요. 갑상선 기능이 터지면요, 뼈에서
주체 없이 칼슘이 쏟아져 나와요. 이연결 씨가 갑상선 항진증으로 60, 70대 노인으로 바뀌었어요. 그 사진이 어디 있을 텐데 인터넷에. 의사가 5명이 붙어 있어요. 그거 해결하려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암 환자분들 서울의 서울대 병원이나 삼성병원이나 캐나다는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에요. 국가에서 다 해주니까. 하지만 국가에서 해준다 하더라도 의사들이 공짜로 일하나요? 전부 정부에다가 신청하지. 보통 말기암 환자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들면 죽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비가 그렇게 나온대요. 그렇죠. 한 3천만 원, 4천만 원 든대요. 근데 요즘은 8천에서 1억이 든대요. 지미 카터가 면역 항암제 주사를 맞고 흑색종에서 프리하게 됐어요. 면역 항암제는 보통 여러 가지 있지만 지미 카터가 맞은 면역 항암 주사는 흑색종의 64% 정도 반응을 해요. 그런데 다른 위암이다, 간암이다, 뭐 이런 롱 캔서나 이런 데는 12%에서 15%밖에 반응을 안 해요. 암세포들이. 대신 뭐를 많이 일으켜? 면역 항암제니까요. 항생제 주사를 7배, 8배 이상을 하게 돼요. 다른 문제들을 더 많이 일으켜서. 그런데 그 비용이 지미 카터는 1년에 15만 원을 들었대요. 한국은 9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든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3천만 원이면 4천만 원이면 죽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어떤 가족이든 그게 좋다고 하는데 안 맞힐 가족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 지금 든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항암제든 레디에이션이든 끝이 없어요. 지금까지 100년, 50년, 100년 지난 지금이라도 뭐 획기적인 뭐 개발했다고, 뭐 표적 무슨 항암제 뭐 개발했다고 끝이 없어요. 그저 제약사들 배를 부르게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다 정부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보험사, 의료 시스템들하고도 이렇게 관련되어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최소한 병원의 의사가 되면 병원의 수익을 많이 일으키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병원 의사 입장에서는 월급을 30만 불, 50만 불 받아가려면. 만약 환자들한테 이렇게 처방을 하지 않으면 병원이 이렇게 운영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악순환들이 계속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는 브레이크가 없는데 그 암세포를 스탑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여태까지 연구한 바로는 칼슘이면 거의 다 스탑된다는 거죠. 엊그저께 한 사람이 발표를 하는데 설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한번 임상을 해본다고. 설암은 보통 고통을 수반하고 말기에는 임파선을 타고 폐까지 들어가요. 그리고선 사망하죠. 근데 칼슘을 주입을 하니까 한 달 만에 다 네거티브로 바뀐 거예요. 다시 스탑시키니까 다시 임파선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슘이 모든 세포 내 칼슘의 레벨을 올려주면 건강을 제대로 찾을 수 있겠다. 그래서 뼈의 건강이 정말 우리 전체의 삶의 90% 이상 그 건강을 책임지는 게 칼슘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해요, 제가. 그래서 칼슘만 제대로만 섭취하면 건강에 아주 연한까지 사실 수 있다. 그 전에 힘들지 않게 사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또 해봐요.
최근에는 칼슘 브로커라고 해요. 칼슘을 차단하는 그런 약제들도 개발돼서 병원에서 사용되어지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딱 때려서 아픔을 느끼는 것도 신경 전달이 되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뇌에서. 그것도 칼슘이에요. 칼슘이 없으면 아픔을 못 느껴요. 그래서 칼슘 브로커, 그러니까 칼슘 브로커를 주사하면 칼슘이 차단되기 때문에 수술할 때 안 아프게 마취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 신경 전달도 칼슘이 해요. 근육의 신경 전달도 마찬가지죠. 칼슘이에요. 근육 저림이라든가 근육에 힘이 빠지는 거, 루게릭이라든가 또 MS, 멀티플 실러로스, 근육 경화증, 서양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나요. 칼슘이 근육 내에 부족하게 되면 그런 근육이 경직되고 섬유화되고 하는 그런 그 질병들을 앓게 돼요. 네, 그리고 정보 전달, DNA에 복제가 될 때 정보 전달이 되는데 정보 전달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변이된 세포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최근까지 이렇게도 다들 알고 있어요. 바이타민 D, 모든 칼슘제에는 바이타민 D 이렇게 같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게 12장에서 흡수가 되는데 모든 그런 회사들이 우리 칼슘은 흡수가 잘 된다라는 뜻은 뼈까지의 흡수가 아니라 혈중까지의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작용도 근육 내에서는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움직이고 노동하고 운동하고 하면 그나마 그것만은 사용되어질 수 있어서 뼈에서 소문은 뼈에서 빼내지는 않는 거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어요. 암덩어리가 있으면요, 그 암덩어리의 암세포는 한 종류가 아니에요. 한 종류면요, 항암제 하나 제대로 개발해서 그 종류에 딱 맞게 표적적으로 해서 그 암세포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미국 암학회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유방암 한 군데만 해도 수십만 가지의 암세포가 종류가 다르게 있어요. 그래서 항암제를 집어넣으면요, 싹 오므라드는 놈도 있고 숨는 놈도 있고 별의별 놈들이 다 있어요. 얻어맞고 바로 죽어 나자빠지는 놈도 있고 그래요. 자, 저 덩어리, 파란색 안에 저 덩어리 안에 수많은 암세포들이 있는데 보통 아까 그랬죠. 항암제는 암세포의 20에서 30%만 효과 있으면 항암제로 등록해주고 인정해준다. 20% 가지고 안 되니까 항암제를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믹스업을 해요. 믹스업을 해서 여기다가 주사해요. 먹는 항암제도 있지만 주사해요. 어떤 놈이 맞든 맞아서 죽으라고요. 그래서 저 안에 빨간 놈이 한 80%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의사들은 그래요. 럭키하다고, 이 항암제가 잘 맞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항암 스케줄은 보통 6번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항암제를 할 때 그 항암제로 12번을 하는데 그 6번에서 항암제가 제대로 잘 안 들으면 다른 항암제로 바꾸죠. 그 밴쿠버에서 대장암 말기에 저를 찾아온 분이 있었어요. 저하고 같은 나이였죠. 한 7, 8년 전에요. 대장암으로.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한번 트라이 해보겠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뭐 처음 개발 단계였었고 임상 단계였었으니까 드렸어요.
2시간 동안 키모를 받고요. 병원을 걸어나간 사람은 여태까지 못 봤다고 oncologist가 그러더래요. 어떻게 그렇게 쌩쌩하게 돌아다닐 수가 있냐고. 도대체 뭐 먹느냐. 정말 건강하게 키모를 받고 있었어요. 저는 6번만 받고 받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이것도 믿고 싶고 저것도 믿고 싶고 하니까 의사 말을 믿고 12번 이상을 받게 됐어요.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시게 됐냐면 암 때문에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항암제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항암제를 투여를 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점막이란 점막은 싹 없애버려요. 그래서 위점막, 장 점막을 다 없애버려요. 장이 하늘하늘하게 얇아져요. 콩국수에 들어있는 오이 썰은 재채기 하면서 그 오이가 장을 뚫은 거예요. 그래서 장천공으로 그래서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암으로 죽은 게 아니라 항암제로 죽은 거예요. 대부분 암 환자분들은 암으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항암제로 돌아가세요. 항암제로 더 빨리 돌아가세요. 암은 그냥 저렇게 동그랗게 있지를 않아요. 개처럼 다리를 뻗어 있어요.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다 뻗어 있는 게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다 도려낼 수가 없어요. 수술한 다음에 방법은 키모하는 거예요. 다시 나머지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항암제를 이렇게 하게 되면 칼슘 레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새로운 쌩쌩한 그런 정상성인 세포가 다시 복제될 수가 없어요. 대장암이라고 의사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아서 2달 후에 수술하자, 1달 후에 수술하자 하잖아요. 그런데 배를 열었어요. 간에도 있고 위에도 있어요. 그러면 의사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전이 됐다고 그래요. 그 사이에 전이 됐다고 그래요. 절대 전이 된 게 아니에요. 나올 때 나온 거예요. 이미 칼슘 레벨이 떨어져 있으면 어디건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사들은 전이 됐다고. 전이 된 게 아니고 나올 때 나온 거라고. 늦게 좀 나온 거라고. 말기암 환자 같은 경우는 우후 죽순으로 생겨요. 그러니까 토양이 그렇게 된 거예요. 몸이 그렇게 된 거예요. 끔찍하잖아요. 그걸 이제 의사들은 더 이상 이제 못하겠다고 그래요. 뼈까지 다 전이 되고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할 때 피검사해요. 면역세포 백혈구가 얼마나 제대로 있는지, 항암을 받을 수 있는 그 체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왜냐하면 항암제를 투여하면 백혈구가 면역세포가 다 낮아져요. 낮아지면 문제는 뭐냐면 다른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이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합병해서 더 빨리 일찍 사망하는 거죠. 그렇듯이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단받고 거의 다 대부분 거기에 얽혀 매이게 되면 병원 생활하다가 말년을 보내게 되는 거죠. 우리 치매도 그래요. 뼈가 건강한 사람은 치매에 덜 걸려요. 그런데 미국 신경학회나 그 존스 홉킨스 하버드대 다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 두뇌의 해마세포를 공격하는 것은 칼슘이에요. 우리가 먹어서 섭취해서 흡수된 칼슘이 우리 해마세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뼈에서 나온 칼슘이 해마세포를 공격해요. 그래서 점점 기억력을 잃어가게 되는 거죠.
알츠하이머, 파킨슨 디지즈 모든 그런 질병들이 거의 대부분 질병들이 한 150여 가지 질병들이라고 해요. 칼슘 부족으로 일어나는 질병들이에요. 그만큼 중요해서 너무너무 중요해서 칼슘을 뼈에 저장시켜 놓는 거죠. 지금 한국에서 캐나다에서요. 신생아의 혈액 검사를 하면 49%가 칼슘 결핍 아이로 태어나요. 49%가. 그 칼슘 부족한 아이들 중에 7명은 회복을 해요. 엄마 젖을 먹고 회복을 해요. 하지만 시리어스하게 결핍된 아이 3명은 회복을 못해요.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문제인 거죠. 그러면 아이들, 장애 가진 아이들 자폐나 다운 증후군이나 ADHD나 요즘 점점 많아져요. 예전에는 제가 50대 이후만 뼈 밀도를 측정을 해드렸어요. 근데 요즘은 20대 아가씨들도 제가 뼈 밀도를 측정해드려요. 뱃살 1인치 키운 다음에 결혼하라고 그래요. 섭식 그 다이어트가 치명적이에요. 그 아가씨들한테. 아기가 생기면 그 뼈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오케이. 뼈를 둘 때 쳐요. 뇌세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뇌세포의 DNA가 계속 멀티플리케이션이 돼야 되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멀티플리케이션 제대로 되려면 칼슘 레벨이 올라가 있어야 돼요. 정상이어야 돼요. 그 내려가면 멀티플리케이션이 잘못되는 거죠. 결함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멘탈 프로블럼 있는 아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엄청 중요해요. 임신 중에 약을 먹는 거는, 임신 중에 약을 먹는 거는 폐한테도 문제가 있지만 그게 칼슘 소모를 엄청나게 많이 시켜요. 그런 약들이. 불임 부부도 많잖아요. 남자들의 정자를 둘러싸고 있는 정액 내에 칼슘 레벨이 떨어져 있으면 정자가 남자를 찾아가지를 못해요. 그건 이미 학회에 이미 알려진 바예요. 칼슘이 남자가 어디 있는지 알려줘요. 정자 머리에. GPS 기능을 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건 남자들, 여자들만의 문제, 불임은 옛날에 여자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막 그랬지만 요즘은 남자들한테 엄청 문제가 많아요. 대한민국 국군 사병을 1등병, 2등병을 10여 년 전에 보건부에서 정자 수를 측정해 본 적이 있었어요. 남자는 한번 사정을 하면 1억에서 2억의 정자가 나와요. 한번 사정할 때. 요즘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3천만 마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차병원이나 이런 데서 그 3천만 마리를 몇 번 모아요. 몇 번 모아요. 1억 5천만 마리 모아서 인구 수정하잖아요. 그 지경이 됐어요. 다른 것들도, 다른 영양소, 바이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하지만 칼슘은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전부 다 뼈에서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불을 그 갈비뼈로 만들었으니까 칼슘이 거의 90%를 차지해요. 우리 몸 안에 쉬운 6가지 정도 되는 미네랄이 있어요. 쉬운 6가지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지금 밝혀진 미네랄은 10여 가지밖에 안 돼요. 철분, 아연, 크롬, 마그네슘, 칼슘 한 10여 가지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무슨 일을, 어떤 작용을 우리 몸에서 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몸에 그만큼의 미네랄 종류들이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화강암이 진토돼서 나온 진흙 안에
미네랄 성분이 56가지 정도 된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화강암 안에 지구상이 거의 40% 이상 화강암 지대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돌멩이들로요. 그런데 그 안에 그런 성분, 미네랄 성분들이 50여 가지가 있어요. 제일 많은 곳은 어디냐면 이렇게 바닷물 한 60여 가지가 돼요. 모여 있으니까. 근데 우리 몸에 가장 그래도 메이저를 차지하고 있는 게 철분, 칼슘인데 그 칼슘이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서 우리 뼈 안에 저장해 놓고 사용하게 되는데 그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정말 그런 질병들을 그렇게 많이 일으킨다는 거죠. 거의 다 돼가요. 한 10여 년 전에는 그러니까 50대 이상의 여자분들 그 3명 중에 1명은 골다공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2.5명 중에 1명으로 늘었고 남자는 5명 중에 1명이었는데 지금은 3명 중에 1명으로 그만큼 늘었어요. 제가 뉴욕에서 세미나 하면서 100명 넘게 골밀도를 측정을 해드렸어요. 3일 동안에. 70세 이상 되신 분은 거의 80에서 90% 골다공증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사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한 번도 안 재봤대요, 골밀도를. 근데 여기서는 다 60 넘으면 다 재주고 있거든요. 요거는 아주 오래된 건데 지금은 한 5만 8천 명 정도가 매년 프랙처가 돼요. 시리어스한. 근데 한번 다른데 프랙처가 골절이 되면 그래도 그나마 나아요. 엉덩이 뼈나 허벅지가 프랙처가 되면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돼요. 장로님도 열흘만 그냥 꼼짝없이 베드 위에 누워 있어 봐요. 다리 후들후들 떨리면서 잘 걷지도 못해요. 그런데 6개월, 10개월을 누워 있어 봐요. 대사 기능도 현저히 떨어지고요. 소화도 잘 안 돼요. 1년 내에 사망할 확률이요. 남자 같은 경우는 7, 80%가 돼요. 아마 아실 거예요. 골절되면 1년 내에 돌아가시는 분들 많이 있다는 거. 충분히 더 사실 수도 있는데. 캐나다는 널싱홈에 할머니들 많이 있잖아요. 침대 다 없앴어요. 매트리스만 놓고 주무세요. 그런데 매트리스 위에 이렇게 걸터 앉아 있다가 어떤 엉덩방아 쳤는데 엉덩이 뼈가 다 부러졌어요. 그 비용이 캐나다에서 연간 58억 불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미국은 그거의 10배예요. 점점 많아져요. 예전에는 골다공증이라는 말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골다공증은 60이 넘어서부터 생기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많지 않았었잖아요. 거의 다 60 전에 돌아가시고 한갑 지나면 그리고서 얼마 있다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골다공증이라는 말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 80, 90까지도 사시잖아요. 건강하게. 근데 이제 막 구멍이 벙벙벙벙 뚫리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의학계에서 이 방법을 강구해야겠다.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제도 개발되고 했는데 최근에 그런 개발된 그런 골다공증 치료제들이 뼈 밀도를 올리는 치료제는 없다는 거죠. 아마 의사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고 뼈 밀도 올리는 약이 있냐고 물으시면 없다고, 그저 유지하는 거라고, 유지만 돼도 참 럭키한 거라고 그런 대답을 들으실 거예요. 제가 연구를 하면서 더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시간이 이제 없는 관계로요. 간단히 하고 끝나고 질문 받고요. 그리고 점심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뼈 밀도를 측정을 해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 다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측정하는데 3분 정도 걸려요. 한 분에. 근데 적은 인원이면 제가 상담도 해드리면서 이렇게 하곤 하거든요. 또 시리어스하게 몸이 많이 안 좋은 분들 이렇게 상담해드리고 어떻게 하시라고 상담해드리면 5분, 6분 막 이렇게 걸려요. 그러면 다른 분들도 라인업이 되니까 가급적이면 3분에서 3분 30초 내에 한 분 제가 이렇게 다 골밀도 측정해드리고요. 나머지는 혹시 제가 뵙고 돌아가더라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연구하는 칼슘에 관련된 거는 어려운 일이라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골밀도 측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병원에서 하는 거는 엑스레이로 해요. 그 허리하고 대퇴부를 해요. 저는 그거를 이제 엑스레이로 하는 거고, 저는 팔목에 해요. 그 초음파를 뼈에다가 쏘아서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느리게 지나가는지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애큐레이트해요. 병원 거랑 거의 똑같이 나와요. 건강한 뼈는 1초당 초음파가 4,000m 이상 가요. 휙 지나가요. 건강하지 않은 뼈는 3,600, 3,500 이렇게 좀 느리게 가요. 그거를 캘큘레이트해서 알려드리는데, 보통 T-스코어라고 그래요. 병원 의사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T-스코어예요. T-스코어는 뭐냐면 가장 젊었을 때 평균, 그러니까 40대 때 그 평균을 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이 뼈가 낮아졌나 그거를 해요. 그 40대 때 만약에 그걸 100으로 본다면 90%까지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해요. 그러면 90%까지는 오케이예요. 그럼 정상으로 봐요, 다. 근데 90% 이상 89, 9%, 85% 이렇게 떨어져서 75%까지 됐다. 그럼 그걸 골부족증이라고 그래요. 75%. 그러니까 25%의 뼈가 없어진 거죠. 근데 25% 이상 더 뼈가 없어졌다. 그걸 골다공증이라고 해요. 25%는 마이너스 2.5라고 얘기해요. 마이너스 3이라는 의미는 거의 30%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4%는 그러면 골다공증이 아니냐? 그것도 역시 25%나 진배 없죠. 다만 그 숫자를 나눠놓은 거는 정부에서 메디칼 펀드 때문에,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되면 무료로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죠. 25%로. 그래서 골다공증에 걸리면 한국 같은 경우는 골다공증 검사하는데 4만 원인가 이렇게 들고요. 골다공증이 아니면 8만 얼마가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24%든 23%든 골다공증은 골다공증이에요. 그 골다공증 약은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거 있고, 한 달에 한 번 먹는 거 있고, 6개월에 한 번 주사하는 거 있고 그래요. 근데 골다공증 약을 드시면 1시간 이내 절대 눕지 말라고 그래요. 그거는 식도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골다공증 약을 드시면 임플란트를 못하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뼈를 코팅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드릴링을 해서 거기에 세균이 들어가면 뼈 괴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임플란트 덴티스트들은 그래요. 골다공증 치료제 중단하고 4개월, 5개월 후에 다시 보자고 그래요. 보통 뼈에 코팅된 그 비스포스포네트 계열의 약은 한 4개월, 5개월 가요. 그래서 제가 들고 다니면서 체크업 해드리는 게 이거예요. 이제 이렇게 드시게 하니까 뼈 밀도가
점점 올라가는데 1, 2년 내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몇 개월 새에 정상을 회복해요. 어떤 할머니는 갈비뼈가 이렇게 이렇게 사고로 갈비뼈가 부러지면 보통 병원에서는 한 12개월 걸려요. 근데 한 달, 2달이면 다 붙어요. 건강하게. 그래서 뼈가 건강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암 환자분들은 제가 저는 이제 케미스트예요. 그 MD가 아니고. 그래서 암 환자들 보면 뼈 밀도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제가 그냥 오시라고 그래요. 뼈 밀도 한번 측정해보자고. 그래서 처방을 하고 3개월 후에 뼈 밀도를 측정을 해봐요. 그래서 뼈가 내려가다가 스탑되면 암 세포도 스탑된 거예요. 다시 뼈 밀도가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이겨내고 있는 거죠. 이거는 부천의 성모병원에 있었던 아이인데 뼈 괴사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성모병원에서 다리를 절단하는 게 좋겠다고 방법이 없다고. 10살짜리 여자아이인데 이거 평생 그거 어떻게 해요? 목발 짚고 다니고 평생 어떻게 해요? 그래서 칼슘을 제가 개발한 걸 또 그냥 개발 중이니까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 먹어보라. 한 달 만에 깁스를 풀고요. 1년 만에 정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뼈의 메타볼리즘이 칼슘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칼슘이 공급되면 성장하는 그 뼈에도 저런 현상들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루케미아, 백혈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골수에서 백혈구를 생산해요. 골수에서. 근데 골수가 건강하지 않으면 백혈구가 근데 백혈병도 타입이 여러 가지예요. 백혈구가 생성되지 않는 게 있고, 백혈구를 엄청나게 쏟아내는 경우, 불량 백혈구를 엄청나게 쏟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적혈구를 만들었는데 적혈구가 그냥 퍽퍽 터지는 거예요. 그 용혈성 빈혈이라고 의사들은 진단하지만 혈액암이죠. 적혈구가 생산되는 게 제 역할을 이렇게 단단하지 못하고 그냥 톡톡 터지는 거예요. 풍선 터지듯이. 그게 칼슘이 부족하면 그래요. 지금 우리는 여기 그 해발 50m, 100m에서 살고 있잖아요. 에티오피아나 이런 데는 보면 해발 2000m, 3000m에서 살아요. 그 사람들은 산소가 부족한데도 넉넉하게 살아요. 우리는 2000m, 3000m 올라가서 살면요. 물론 사시는 분도 있지만 저산소증에 걸려요. 막 두통이 오고. 그래서 저산소증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케냐나 이런데, 에티오피아 이런데 가시면 힘들어서 저 해변가 저지대로 또 몇 달 계시다가 다시 올라가곤 하세요. 그런데 그 원주민들은 그렇게 넉넉하게 살아요. 별 염려 없이. 적혈구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산소 공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마라토너들이 대부분 어디 사람이에요? 다 케냐, 이디오피아 사람들이에요. 마라토너 우승자들이. 넉넉해요.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적혈구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달리기를 해도. 오래 달리기에 있어서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어요. 혈액 내에 칼슘이 나이가 들면 칼슘 레벨이 내려가면서 적혈구끼리 뭉쳐요. 적혈구는 뭉치면 피떡이라고 하죠. 그 혈관을 막아서 문제가 거기는 거기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다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그래요. 그래서 그 골수에서의 피를 생산을 하는 게 엄청 중요한데 뼈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괴석증도 다 뼈하고 관련된 A지도 거예요. 음식으로 이렇게 좀 열심히 먹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좀 예. 보통 칼슘필은 500ml, 1000ml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부딪혀서 못 먹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개발한 거는 5ml라는 거예요. 5ml. 그러니까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왜냐하면 이 혈중에 250mg의 아연인 칼슘을 많이 올릴 필요가 없어요. 많이 올리면 우리 몸은 다 뒤집어져요. 2에서 3mm만 올려요. 2mm나 3mm. 그거 가지고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뭐 500mg, 뭐 1000mg 그런 칼슘은 들어가지도 않고, 자, 소화 안 된 그런 90%의 칼슘. 그러니까 1000ml짜리를 먹었는데 100ml 흡수됐는데 900ml는 그냥 대변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미네랄, 대장에서 그게 미네랄 임바란스를 일으켜요. 오히려 해롭죠. 그런 것들이. 우리 몸의 칼슘을 제일 뭐라 그럴까, 관리하는 기관은 신장이 있어요. 신장. 신장이 칼슘을 리사이클링을 해요. 그래서 리사이클링이 제대로 안 되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결석이 생겨요. 그 다음에 대장에서도 흡수를 해요. 칼슘이 모자라면. 그리고 칼슘을 조절해주는 이 갑상선 정말 중요해요. 이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캔서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음식을 통해서 중요해요. 음식들이. 서양 사람들이 유제품 많이 먹어요. 치즈, 우유 뭐 이런 걸 많이 먹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트로크도 많이 오고 혈관 질환 많아요. 많이 먹으면 뭐예요? 뼛속에 안 들어가고 오히려 많은 것이 혈관벽에 쌓이는데 적절하게 먹어야 되죠. 자, 나이 드시면 멸치나 이런 것들이 동물성에 있는 그런 칼슘들이 좋냐? 동물성 단백질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칼슘이 필요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에 칼슘 들어있는 것이 유효한데, 이 서양 레스토랑에 가면 샐러드를 시키면 시금치가 그렇게 나와요. 그렇죠? 근데 시금치는 삶아야만 칼슘을 우리가 몸에 흡수할 수 있어요. 삶지 않으면, 시금치 삶지 않으면 옥살레이트이 돼서 오히려 칼슘을 우리 몸에서 빼내요. 그러니까 시금치는 꼭 데쳐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우유 있잖아요. 우유는 누가 먹으라고 생산한 거예요? 송아지만 먹게 되어 있어요. 존스 홉킨스대나 하버드대 암센터들 얘기는 저도 많이 경험을 했는데, 우유 안에는 성장 호르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송아지나 이렇게 잘 자라도록 성장 호르몬이 우유 안에 엄마가 생산하는 거죠. 젖으로. 캔서에 치명적이에요. 인간의 캔서에 바로 증가해요. 밴쿠버에서 어느 전도사님이 캔서였었는데 1갤론을 드신대요, 하루에. 절대 나이 드시면 적절하게 요구르트나 뭐 이런 거 이렇게 드시는 건 괜찮은데, 많이 드시면, 특히 캔서 환자는 요구르트나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즘 젖소 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 보면 참 보기 끔찍한 짓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낙농업자들이 전부 그냥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정말 못된 음식들이 우리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